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이제 폰온을 할 텐입니다. 폰온. 폰온은 뭐냐? 이번 강의는 좀 물리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막 꼼꼼하게 엄격한 게 아니고 좀 이야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 어차피 나중에 복잡한 수식을 할 텐데, 오늘은 이번 강의는 안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다는 느낌보다, 좀 이야기를 그냥, 그래도 물리학과 학부 졸업인데 내가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었지 하는 레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그래도 수업이니까 우리가 고전역학하고 QM, 퀀텀 미케닉스, 통계 물리, 전자기를 이제 ENM이라고 그럴게, EM. 이거를 할 때 우리가 폰원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 폰원 얘기를 안 하고도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equation of motion이라는 얘기를 해요. equation of motion. 이게 한국말로 하면 운동방정식이에요. 아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일반 물리에서 F equal ma예요. 그냥 이거의 확장판이에요. 확장판. 그러니까 그게 있고 양자역학은 포너는 지금 레티스 웨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일레스틱 웨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근데 이게 고전역학에도 나오지만 양자역학에서도 나와요. 양자역학은 무엇이든지 양자화되어 있다. 퀀타이즈 돼 있다. 그게 뭐지? 퀀타이즈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다 갖는 게 아니고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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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 간격이 등간격으로 되는 이게 퀀타이즈드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물리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보존, 페르미온 얘기를 해요. 포너는 죄송합니다. 답부터 얘기하면 보존이에요. 답부터 얘기하면 전자기학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원자핵이 있는데 얘가 왔다 갔다 흔들흔들 거려. 근데 얘가 토탈 차지가 0이면 Q 토탈이 0이면 그냥 흔들린 놈이에요. 근데 토탈 차지가 0이 아닌 전자는 여긴가 어디가 돌아다니겠지.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은 이 고체 물리에서는 포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기 문제로 보면은 점전화 하나가 멀리 저 태초에 멀리 있는 놈이 이거 왔다 갔다 오실레이트 하는 게 웨이브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요. 사실 이게 안테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안테나의 원리. 어. 근데 포논으로 안테나를 할 수 있는 것도 발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게 있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게, 아이고, 갑자기 포논 얘기를 하면서, 어, 우리가 분명히 내가 오늘은 물리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야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브로이가 한 게 뭐예요? 웨이브 파티클 듀얼러티예요. 이중성. 그래서 여러분 3학년 때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전자를 웨이브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를 웨이브로 해서 웨이브 펑션을 했는데 파티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룬 게 지금까지 론 이렇게 끝났어요. 이름이. 그러면 빛은 빛이 라이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파동으로 우리가 하는데 얘를 파티클처럼 아니 파티클인 전자를 웨이브로 봤으니 웨이브 펑션으로 웨이브인 빛을 파티클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포토온 얘도 얘 색깔을 좀 달리 해야지. 얘도 포톤 이렇게 끝났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격자 흔들림, 격자파? 모르겠다. 이거를 그냥 웨이브란 말이에요. 레티스 웨이브. 이거를 파티클처럼 다룬 게 포논,
온자가 계속 붙어요. 눈치가 좀.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름을 좀, 엑시톤이라는 게 있어요. 엑시톤은 전자와 홀, 아직 안 배웠습니다. 홀이 결합한 상태를, 자, 양자역학이 여러분들 왜 어렵냐면요.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자꾸 양자역학 이해가 안 되는 놈을 억지로 고전역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적용하는 거다. 이해하는 건 나중에 다 풀어놓고 하는 거다. 양자역학은 왜 처음에 배울 때는 왜를 따지지 말고 너 받아들여라. 종교처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효율적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어쩌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떻게 딴 이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그 짓을 하니 당연히 어려운 거죠.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외에 마그논 얘도 온자로 끝났네. 마그논 그리고 폴라론 이런 게 있어요. 이름 그냥 이건 어려워. 이거는 전자하고 포논의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놈을 이제 폴라론 그리고 폴라리톤 이러면은 포톤하고 포논 이름을 순서를 바꿨었네. 포논과 포톤 그래서 폴라리톤 폴 그래서 포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어 그 고체가 아닌 다른 기본 입자 중에서는 하드론 이런 게 있어요. 하드 거기에 하드론 그리고 렙톤 하드론에는 뭐가 있어요? 프로톤, 뉴트론 이 뭐야? 양성자, 중성자. 아 그리고 렙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파이온 중간자들 같은데 얘네 중간에 하는 거는 메손. 혹시 소프라노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소프라노가 높아요. 목소리가. 근데 그 남자는 테너라고 보죠. 남자는 테너. 남자의 낮은 거는 베이스. 그 중간이 바리톤. 바리톤이 V인가 B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면 빈지 V인지 헷갈리면 한글로 바리톤. 이거 하는 게 소프라노. 이게 하는 게 알토. 소프라노가 알토 사이가 메조 소프라노. 어중간한 거예요. 메조. 그거에 메손, 파이온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뮤온. 그러니까 이 접두사를 온자를 붙인 겁니다. 파티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발견하면은 거기다가 붙이면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입자들 중에서 이제 스핀이 0인 놈은 스핀이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를 보존 그리고 스핀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가는 놈을 페르미온 이 보즈에서 나온 얘기고 페르미에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왜 하필 포논이냐? 포논이냐 하기 전에 이제 전화기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폰, 전화기, 이 손, 폰이라는 말 딱 써보면 폰논 그러면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로 폰, 텔레폰, 셀룰라 폰, 핸드폰. 그러니까 폰이라는 게 뭔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입자 그러면 소리 알갱이 그래서 소리에 관련된 게 폰, 아이고, 폰 더하기 온 해가지고 포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러지?
왜 하필 포논이 소리에 관련된 거. 근데 여러분 포논 소리 잘 못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사실입니다. 단순, 단순한 유래. 뭐냐. 포논은 제일 단순한 게 웨이브는 이렇게 됐다. 이게 벨로시티예요, 속력. 이런 거를 따르는 거를 다 소리라고 본 거예요. 별거 없음. 별거 없음. 근데 사실은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상, 지도를 하나 딱 놨는데, 소리는 소리고, 음,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내야 분명히 물리인데 좀 재미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잘 보면 지도의 중심은 독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1900년도에 뭐가 있었지? 막스 플랑크가 1900년 12월인가요? 그때 하 플랑크 성수 하라고 읽어요? 왜? 독일어라서. 어, 그다음 어느 도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독일이 어, 이렇게 체코를 먹었나 모르겠네. 요 정도 있었어요. 아, 그게 좀 위에 있는데 폴란드가 지금 보는 폴란드가요. 20세기 초반 이때 당시에 폴란드가 존재했나 모르겠네. 이 폴란드가 중세 강대국이었다가 러시아한테 개기다가 박살나고 독일한테 개기다 박살나고 막 그러다가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영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이 쉬프트 해가지고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땅 먹는다고 쉬프트를 해서 좀 옛날에 요 정도 땅은 다 독일 땅이었어요. 어, 그거까지 내가 뭐 얘기했지? 아무튼 독일이 그렇게 있었고 1905년이 뭐가 있었어?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논문들을 많이 냅니다. 한국에는 아주 불쾌한 을사늑약이 있는 해죠. 한국의 현대사는 보면 열받아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랍니다. 어쨌거나 아인슈타인이 이걸 한 도시가 어디예요? 여기 베른. 아인슈타인은 공부를 어디서 했어? 쭈리시에서. 태어나기는 울룸이라는 이 시골이 하나 있어, 울룸. 그런데 울룸이라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러던데, 이 당시에, 그리고 쫙쫙쫙 하면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발별했는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마 1915년에 끝났나? 17년인가? 네,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1919는 우리 외할머니가 태어나시는데, 어, 이때, 돌아가셨어요. 한참 전에. 근데, 3.1 운동이 일어났죠. 자, 이때 1차 대전을 얘기하는 이유는, 1차 대전 요 시기 때 최강,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사실 좀 어폐가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가 유럽 최강국의 지위를 계속 갖고 있어. 오스트리아가 이 정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해가지고, 헝가리까지 먹고 있고, 어, 글쎄, 얘들도 독일어 쓰고 얘도 독일어 쓰는데, 독일은 통일이 1871년입니다. 어, 굉장히 늦어요.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굉장히 늦어요, 통일이. 그런 상황인데, 오스트리아가 엄청난 강대국이었다가 1차 대전 때 폭망하고 2차 대전 때 히틀러 편 들었다.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 히틀러 편을 들었다가 이제 지금의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 그러면은 호주랑 헷갈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좀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이 당시는 오스트리아가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당연히 비엔나가 어, 엄청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비엔나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비엔나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최고로 이 문명이 귀족 문화는 제일 발달했고 그리고 음악가들이 클래식 음악 좀 아시는 분들은 나름 유명한 그 음악가들이 다 비엔나에서 활동을 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구나 다
이거 곧 망하겠거니 하는 도시인 거는 다들, 오스트리아 망하겠거니 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망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음, 여기에 누가 있냐? 비엔나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엔나에 누가 있었냐? 슈레딩거가 여기서 태어나요. 슈레딩거. 그리고 슈레딩거가 2차 대전 때 나치를 피해서 나중에 간 데가 더블린이에요. 아일랜드로 가서 아일랜드에서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그래서 생물학에도 기여를 해요. 전공을 바꿨는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생물학 지식을 알았겠어요? 아니, 물리에 하는 사람이.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생물을 다시 보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 물리를 잘해서, 한 분야에 그 정통하면은, 다른 분야에 열심히 하면, 다른 분야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어요. 꼭 그거를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러고, 이런 상황에, 이, 비엔나에 또 누가 있었냐면, 파울리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파울리. 파울리 여기서 태어나고, 뮌헨에, 뮌헨.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존 머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머펠트. 노벨상은 아깝게 못 받았는데 이 사람 제자가 파울리, 하이젠버그, 그리고 이거 지우고 또 내가 놓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디바이가 있고 크로니쉬 등등등등. 아마 제자가 노벨상 받은 걸로는 기록 세운 사람이에요. 음, 아무튼 파울리는 뭐 근데 노벨상 받은 거는 건데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의 그 웨이브 펑션 확률이야 하고 한 걸 해석한 게 요, 여기에 조그만 도시, 시골 도시 어디냐면은 괴팅겐, 괴팅겐이라고. 괴팅겐은 수학의 성지입니다. 수학의 가우스가 여기 있었고 리만이 여기 있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여러분 느낌이 좀 안 오는데 현대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하고 좀 연관을 좀 시켜볼게요. 어, 괴테라고 알죠?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유명한 사람은 괴테가 있어요. 괴테 문인 중에. 그러니까 물리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차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나? 차범근은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적을 하는데 레버쿠젠이 요 쾰른 옆에 있어요. 그 여러분 바이엘 제약 아스피린의 고장이 요 레버쿠젠입니다. 그래서 바이엘 레버쿠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여기 어디 있어? 이거 잘츠부르가 여기 좀 있는데 이거는 황희찬이 여기 있다가 모차르트의 고향이죠. 황희찬이 여기 있다가 라이프치히로 갑니다. 라이프치히는 라이프치히를 빛낸 역사적 사람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라이프치히에 있었습니다. 그럼 뉴렌버그가 또 보이네? 얘는 뭐야? 2차 대전 전범 재판을 여기서 했습니다. 스투트가트가 있네? 이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출신인데 그거는 둘째치고 더 중요한 건 벤츠 본사가 여기 있어요. 벤츠 본사가. 그리고 여긴 함부르크가 있네. 여긴 킬이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킬.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이재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재성이라는 애가. 근데 킬이라는 도시가 1차 대전 때 여기 킬에 있는 이 수병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 공화국이 돼요. 1차 대전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끝나요. 독일에서는. 독일이 이쪽 전선에서 이기고 있었다니까. 2차 대전하고 달라요. 그리고 함부르크는 굉장한 대도시죠. 그리고 손흥민이 여기 있다가 레버쿠젠 갔다가 이렇게 토트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영국으로 오면 영국의 중심은 런던이죠. 근데
양자역학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사람은 디락인데, 디락이 나 어디 살아 출신인지 모르겠어요. 디락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기 캠브리지가 있고 캠브리지하고 옥스포드가 이 근처에 있고, 맨체스터에 누가 있었냐면 러더퍼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 고속전철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다니고 막 주소 없이 막 얘기합니다. 요 스코틀랜드에서 누가 있었냐?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고 알아요? 자본론 쓴 사람?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여기 있었고, 물리학으로 가면 맥스웰이 여기 출신이에요. 패러데이가 어디 사람인지 난 모르겠네. 맥스웰은 이 기념비적인 일을 하신 분인데,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맥스웰이 교수가 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어, 세상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게인데 지금까지 이 한 얘기를 그래서 양자역학을 신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랑크가 내가 어디 썼는지 모르겠는데 양자역학을 할 때 요 비엔나에서 공부한 출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뮌헨에 요 사람들이 쫙 있었고 괴팅겐에 있었 괴팅겐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좀 있었고 베를린에 그때쯤이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베를린으로 옮겼을 거예요. 쭈리시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옮겼을 거예요. 그리고 파울리는 나중에 괴팅겐 갔다가 파울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야밤에 그 유흥가나 환락가를 구경하고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비엔나에는 적당한 유흥이 있고 근데 괴팅겐은 시골이에요. 그냥 미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함부르크로. 함부르크도 좀 돈이 많은 도시라 유흥가가 있죠. 그러니까 함부르크에서 이렇게 잘 살고 나중에는 쭈리시로 갑니다. 함부르크 있다가 그리고 중요한 도시가 네덜란드의 라이덴이라는 데가 있어요. 라이덴에 누가 있었냐? 에렌 페스트가 있었습니다. 에렌 페스트가 노벨상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에렌 페스트 제자가 누구였냐면은 이게 다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에렌 페스트 제자가 하우츠미트라고 있고 울렌백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스핀을 최초로 측정한 사람들입니다. 실험적으로. 이론을 그럴싸하게 한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물리의 모든 이거는 그냥 얘기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 외울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면 좀 어, 교과서의 소식만 보는 것보다는 좀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 흐름을 보는 게 좀 더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 적고 외우고 하는 그런데 그 정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 라이드에는 LFS가 있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온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네스는 제자는 아니고 여기서 초전도가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초전도를 측정하는 거하고 포노는 초전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존머펠트라는 사람이 전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가 어떻게 통하지 하는 그 저항 또는 전도도를 측정하는 이론에서 포논이 등장합니다. 그때 냉각을 하려고 온네스가 냉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초전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닐스 보어가 코펜하겐에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 근처 프랑스 어딘가에 와인 성주인 와이너리 성에 와인을 하고 그 고급스럽게 폼 잡고 와인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드브로이가 있었어요. 드브로이. 음, 드브로이 그리고 디락. 이 두 사람은 학부 전공이 물리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전혀 물리 전공이 아닌 전기공학과 출신이 재미삼아 이렇게 하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디락은 좀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디락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에 속한다고 봐야죠. 자기가 불행했는지 모르지만 말을 하질 않아서 사람들이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는데 로마에 누가 있었냐? 페르미가 있었어요. 페르미가 괴팅에 왔다가 라이덴 왔다가 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어, 또 영국에도 좀 있고 맨체스터 있었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근처가 이제 활동 무대예요. 함부르크, 코펜하겐, 베를린, 괴팅겐, 뮌헨, 그리고 라이덴, 그리고 맨체스터. 근데 누가 뭐래도 히틀러 등장 전까지는 그 사이언스, 과학, 특히 물리하고 수학은 독일이 여기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리고 스핀을 가지고 얘기한 실험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데서도 전통이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뭘 할까? 그래도 물리 얘기는 해야지. 어, 아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얘기하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음. 하모닉 오실레이터. 자,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를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전자기학이나 고, 고전역학이나 이 개념이 나와서 헷갈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집니까? 교수가 알아서 딱 여러분의 독심술을 딱 읽어가지고 설명을 쪽집게 같이 해줄 겁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는데 찾아볼 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아니다.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런 일 없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문맥, 그리고 기억하지 않고 자세하게 모든 앞뒤 맥락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할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본다. 자책 금지. 자책 또는 자학 금지. 이 시간이 있으면 한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식 전개는 부수적인 거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식 전개는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림, 물리 그림이 중요해요. 어, 그렇지만 이제 수식을 살짝 쓸게요. 고전역학이 있고,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일반 물리. 일반 물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데, 이게 용수철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런 미분 방정식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뭐 푸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물리 수준은 이게 다예요. 이 식을 이해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서 주기가 어쨌네 저쨌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고전역학에 오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써요. kx 제곱인데 답을 알잖아. k하고 오메가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를 자 고전역학에 쓰는 해밀토니안하고 양자역학에 쓰는 해밀토니안은 같은 놈이에요. 같다고. 이 경우는 그냥 변수고 요거는 오퍼레이터들인 거예요. 그 차이만 없어요. 이 양자역학의 해밀토니안이 갑자기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양자역학 하려면 고전역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의 도사들이었다고. 근데 색반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알고 있는 건 고전역학밖에 없었지. 그 당시에. 갑자기 양자역학이 하늘에서 뚝 게이지를 받고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고전역학 체계 안에서 희한한 거를 설명한 거죠. 자, 얘하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피직스예요. 같은 피직스인데 뭐가 다릅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요게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요게 아이겐 스테이트. 요 에너지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quantized. n이 0, 0일 때가 ground state,
1,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전역학에서는 양자화 된다고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x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떤 초기 조건 이렇게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고, 양자역학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데피니트하게 딱 하면은 파인덴버그 원리 뭐 프린시플에 요게 항상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곤란해져요. 요 양자역학의 원리 때문에. 똑같은 피직스인데 어떤 상황이냐? 한쪽은 것이 매크로스코픽, 한쪽은 마이크로스코픽 원자 단위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멘붕을 좀 시키면 이거를 풀려고 이게 안 풀리잖아요. A 대거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언급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때 뭐 양재기에서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거 저 못 구해요. 다 까먹었어. 이거 알려고 들지도 않고 모르고 살아도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학부 수업을 양재학과 할 때나 이 문제의 아이겐 펑션을 아마 공부를 할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 당,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양자역학이. 왜 이렇게 되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테크닉을, 이런 테크닉으로 쓰는구나. 그렇게 삼자의 시각으로 봐야지. 여러분들, 왜 나 이걸 몰랐지? 왜 이걸 어떻게 되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부턴. 오히려 고전역학이 훨씬 어렵다. 훨씬 어렵다. 더 잘 안 풀린다. 자, 요것만 기억하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